제가 그 강사님 소개부터 올리고, 그 다음 강의를 PPT 형태로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의 책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강사님을 초청을 했는데요. 이인미 박사님이시고요.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 교수로 현재 계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연구실장이시고요. 민중신학을 연구를 하셨고, 성공회대에서 학위를 하셨습니다. 기독교 여성 월간 잡지인 해가정이라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의 그 편집장을 13년 동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시민인가, 3.1운동의 기억, 그리고 한나 아렌트의 행위이론과 시민정치, 환경살림 80가지 등등의 여러 책들을 공저 내지는 단독 저서로 저술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성의 전화에서도 서울 여성의 전화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하셨었고, 여성 그 단체에서 간사로 오랫동안 그런 또 일한 경력도 있으십니다. 이제 오늘 글쓰기 강의는 아니지만 우리 지금 이미 박사님은 글쓰기 기업과 치유의 글쓰기 강의도 하십니다. 지금 현재 강사로 그런 쪽으로도 활동하고 계셔서 아예 책 만들기에 아주 적임자가 아닌가 이 강의를 해주실,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강의해 주실 때 좀 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소개를 받은 이인미라고 하고요. 저만 이렇게 소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30초씩이라도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1년 안에 책을 쓰고 싶다. 혹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나는 1년 안에 책을 쓰고 싶다. 두 번째는 나는 언젠가는 책을 쓸 것이다. 이 둘 중에 자기는 어디 속하는지 본인의 이름하고 나는 1년 안에, 나는 언젠가는 이 두 가지만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명을 할 테니까 지명 받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그거 한마디씩만,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길게 하시면 시간이 줄어들으니까 짧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죠? 난 1년 안에 내고 싶다. 언젠가는 내고 싶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내용 쓰는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왕규 목사님부터. 켜시고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가 한번 꺼지니까 안 살아나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부터 먼저. 정한수 목사님, 회장님? 예, 네, 저는 정했습니다. 1년 안에 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안에. 자, 네. 두 번째. 공주 이상호 목사님. 네, 1년 안에 쓰고 싶습니다. 와, 1년 안에 두 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윤기 목사님이시지요? 네, 베트남 선교사입니다. 네, 네, 언젠가는 쓰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럼 지금 베트남이신가요? 네, 베트남. 아, 네, 네. 베트남, 이거 국제적인 모임이 됐네요, 갑자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리라고 되어 있는 화면인데요. 성함 말씀해 아리랑 주시고, 김종옥입니다. 네, 1년 안에 내고 싶습니다. 1년 안에. 네, 다시 소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왕규 목사님 지금 소리 날 수 있을까요? 조작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네요.
자, 얼굴 보이시는 분들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네, 누구요? 네, 누군가요? 얼굴이 안 보이면은 제가 지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얼굴이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무실에 갈게요. 왜 공부도 안 하고? 내일 보자. 안 하고? 내일 만나. 우리 강의와 상관없는 인사말을 서로 나누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모양입니다. 음소했는데. 음소거 안 하셨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화면에 얼굴이 보이신 분들 중심으로 제가 의향을 여쭤봤어요. 1년 안에 내고 싶은가? 언젠가는 내고 싶은가? 그걸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얼굴이 보이시는 분들 중심으로 제가 말을 걸어서 좀 왜 난 안 시켜? 이런 분들은요, 방법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의 책 쓰기,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제가 붙인 제목은 책 쓰기. 책은 글 쓰는 거죠. 글 쓰기. 내가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할 거야.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 채로 책을 쓰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이번에 내가 낼 수 있을까? 그런 반반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아무리 글을 현란하게 쓰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의구심이 지금 올라왔다. 그러면 나는 작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아까 정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그 내용은 여기 글씨로 써 있는 거고요. 제가 낸 책들 중에 몇 권만 표지만 좀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네, 이런 책들을 냈어요. 근데 이런 책들을 낼 때 그냥 술술술술 글이 나오고 나는 그냥 잘 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낸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책을 쓸 때는 언제나 약간의 힘겨움이 있어요. 아까 열린 오케스트라 공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면서 입술 터지고 또 화려한 무대가 있기까지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을 챙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냥 책이 뚝딱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 책을 내려고 마음 먹고 있다? 그러면 마음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한국인 독서 인구, 한국인들이 독서 잘 안 합니다. 한국인들은 1년에 한 4권 정도 읽어요. 이게 2021년 통계입니다. 1년에 4권이면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권 읽으실지 몰라요. 한 달에 2권 읽는 분도 계시고 한 달에 10권 읽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책을 잘 안 읽는다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책을 쓸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한 달 독서량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책을 내면 살 사람이 쫙 있을 거다?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2017년 통계인데요. 미국의 경우는 연간이 아니라 월간 한 달에 7권 정도를 읽습니다. 우리는 아까 1년에 4권이라 그랬죠? 근데 미국은 한 달에 6권 읽어요. 옆에 나라 일본은 여기도 한 달에 6권 읽습니다. 프랑스도 한 달에 6권 읽어요. 근데 한국은 그러면 이제 12달에 아까 한 5권쯤 읽죠? 그럼 한 달에는 0.3, 0.4권 그렇게 읽는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일어를 잘해서 그 나라 언어로 만약에 책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좀 팔리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쓰든지 간에 책을 좀 읽어주는 사람들이 일단 좀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어로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쓸 때 독자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또 어느 정도의 독자층이 있는지를 알고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료집으로 해서 쭉 나눠주는 그런 책이 아니니까. 내용은 자료집의 내용일지라 해도 그것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독서 취향과 동기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독서량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읽는 동기를 또 조사한 게 있어요. 한국인들, 김금옥 선생님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잡음이 좀 들어와서. 한국인들이 그나마 책을 안 읽지만 책을 읽으시는 분들의 동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식 습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던 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책을 읽고 싶어 해요. 그런 책을 골라서 구입을 합니다. 구입하든지 도서관에 가서 읽든. 두 번째는 간접 경험이에요.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서 그냥 나는 책을 읽고 싶어서 그 책을 즐긴다 표현하는데 enjoy하는 그런 동기가 이제 좀 한참 뒤로 가서 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을 조사를 해보면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해서 지식 습득 1, 2, 3 순위에 독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 자체가 무슨 책을 읽든지 난 책 읽는 게 좋아라는 게 딱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냥 책을 고릅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그냥 고르지 않아요. 이게 나한테 지식을 줄 것인가? 간접 경험을 시켜주는가? 요거를 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책을 쓸 때 그런 독자의 니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독자의 동기를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뭔가 너무 실용적이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쓰고 싶은 거 걸작이야. 나는 컨텐츠가 훌륭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책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기본 어느 정도는 팔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리는 거를 염두에 둔다라는 것은 독자층을 만든다는 것과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내가 팔러 다닐 거 아니면 팔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팔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그 포장만 그냥 그럴듯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것이 당신들의 독서 동기에 맞아라는 걸 얘기해 주는 그런 책을 만들어야 책이 서점에 나가고 서점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만 내 책을 향유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목적이 뭔가예요. 내가 그래도 초판은 팔고 싶다. 초판은 보통 시집 같은 경우는 500부 정도를 초판을 찍어요. 근데 이제 에세이집이나 보통 산문은 1000부를 찍거든요. 1000부는 내가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독자에 대해서 소통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폴 사르트르 그 위대한 천재잖아요. 이분이 책을 쓰거나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통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나를 알리는 게 아니고요. 내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통을 위해서예요.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건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되는 거. 제가 그 얘기를 처음부터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물었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1년 안에라는 게 지금 당장이에요. 언젠가는 조금 내가 준비해서 쓸 것이다.
근데 어쨌든 간 책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언젠가 쓸 사람이 6개월 안에 책을 쓰실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혹은 1년 안에라고 얘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좀 더 필요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시간보다는 내가 얼마나 무르익는가. 근데 이 무르익는 거는 쓰고 싶은 마음이 무르익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을 쓰고 싶은데 이제 왜냐? 왜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아까 소통하고 싶어서 이게 본인이 의식하지 못해도 이게 아마 기본적인 그 동기로 깔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의 소망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데요. 내가 아는 것을 남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싶다는 게 무슨 뭐 선생 노릇하겠다, 뭐 다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까 독자들의 독서 동기에서 지식 습득이 있었거든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라는 거를 약간 상하 정도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충분히 두 번째 그 책 쓰고 싶은 소망에 들어간 두 번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어. 명성을 얻고 싶거나 그로 인해서 인세도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냥 이렇게 혼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죄송하지만 3번만 있으면 조금 그거는 너무 물욕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1, 2번이 있는 상태에서 3번은 있을 수 있고요. 3번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이거 내놓지 말아야지, 숨겨야지, 꼭 그러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3번에 그 말하자면 세상적인 욕구인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오히려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쓸 것이냐? 나는 뭐 내 인생 자체가 대하소설이야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쓸 글이에요. 근데 써놓은 게 어느 정도 있어요. 블로그라든지 또는 뭐 브런치 아니면은 내가 카페를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쌓여놓은 글이 있어. 일기를 써놨어. 그러면 써놓은 글이 이미 어느 정도 어, 분량이 된다. 그러면 이거 내고 싶죠. 누구나 내고 싶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거 정말 세상에 내놓고 소통하고 싶고 반응을 보고 싶고 내가 제대로 좀 가고 있는지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 대하소설이야 하는데 아직 안 썼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건 써야지 되는 거죠. 책을 쓰기 전에 글부터 쓰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쓰고 싶으냐? 이게 이제 가장 실용적인, 오늘 이것이 이제 뒷부분에 좀 중요하게 다뤄질 텐데요. 종이책으로 낼 것이다. 예전에는 종이책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다 종이책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니까 종이책으로 내고 싶다. 그것도 나 혼자 내고 싶다. 아니면 2명, 3명 좀 붙여서 공저로 내고 싶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전자책으로 내고 싶다. 전자책은 뭐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 서비스가 있어서 바로 그냥 내가 원고 갖다 주면 제작할 수 있고요. 실비가 하나도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낼 수 있다. 그리고 전자책으로 내도 교보문고에서 하는 좀 특별한 방식은 주문을 받으면 전자책을 인쇄해서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책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전자책으로만 소비하는 것도 가능해요. 전자책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단독으로 낼 것이냐, 같이 낼 것이냐. 이거는 공저는 내 혼자 내기 부담스러워서 공저로 낸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공저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두 명의 전문가가 모이면 두 명의 전문가가 다루는 분야를 그 항목에서 다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두 명, 세 명이 모여서 책을 낼 경우에는 그만큼 전문성이 확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저로 낸다 그래서 n분의 1이니까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이든 공저든 같은 거예요. 같은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장르가 될 수 있는데요. 에세이, 아주 그냥 통의 경우에 에세이를 많이 쓰는데요. 수필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에세이로 쓰겠다.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논술인데요. 지금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설교를 할 때 설교의 기본은 논술입니다. 에세이가 아니라 왜냐하면 내 얘기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반하여 그거를 기승전결 혹은 서론본론 결론으로 조금 맞춰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거는 논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설교를 조금 모아서 가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논술에 들어갑니다. 에세이는 내 인생을 쓰는 거라 내 인생을 막 성경 말씀에 막 갖다 붙여서 막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면 이게 이제 세속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에세이는 에세이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는 설교 투에 뭔가 가르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논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술이 시를 쓴다. 나는 시집으로 내고 싶어. 혹은 소설을 쓰고 싶어. 희곡을 쓰고 싶어.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 장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장르도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이게 선택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가 멋져 보여서 시를 쓸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본인의 그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시가 아니라 소설이거나 그냥 에세이일 수 있거든요. 이건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내 글을 읽히면서 어떤 글이 더 잘 읽히는지, 내가 말하려는 메시지가 더 잘 전달받는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내 장르, 내가 선택해야 할 장르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난 시가 좋아 이게 아니라 전달이 시로 했을 때 잘 되었는지 그거를 꼭 피드백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여기 정신없는 그림이 막 보이는데 하나하나 잠깐씩만 살펴볼게요. 맨 왼쪽에 카라마조프의 형제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최초의 프리랜서 소설가가 아닐까 싶어요. 계약을 해서 돈을 받으면서 글을 썼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인세를 받으면 이분이 도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 얼른 도박장으로 갑니다. 승진을 해요. 근데 또 집안의 경제는 또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막 계약을 해요. 근데 계약을 이제 출판사랑 계약을 하면 마감 기한이 있어요. 근데 마감 기한이 내일인데 책을 못 쓴 거예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난 이제 큰일 났다. 계약 위반으로 이거 돈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됐네. 그런데 친구들이 나서갖고 내가 좋은 비서를 소개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스토리를 말로 해. 그 말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엄청 타이핑 빠른 비서가 있어. 그래서 그 비서를 소개해 줘요. 그래서 비서가 어느 날 그 다음날 집에 옵니다. 정말 마감일 3일 앞뒀네요. 그래서 이분이 말을 합니다. 비서는 그대로 받아 적어요. 비서가 창작하진 않았어요.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마감 기한에 맞춰서 소설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그 비서가 마침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벽이 좀 줄어듭니다. 어떻게 했냐면 도박을 하지 마. 도벽이 아니라 도박이에요. 도박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말린 게 아니라요. 해. 계약금 받았으니까 해. 할 만큼 해. 질리면 안 하겠지. 진짜
질릴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일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써놓기도 했어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쓴다. 그렇지만 굉장히 훌륭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작품들을 썼죠. 그러니까 이분의 동기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라고 일기에 쓰긴 했지만 실제로는 소통의 욕구와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남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밝히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대한 개츠비. 다 들어보신 제목이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화로도 나와 있죠. 스캇 피츠제럴드는 심지어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글을 너무 잘 써갖고, 그냥 그 미국은 한 주가 있나요? 주에서 유명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0살쯤 돼서 연애를 했는데,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쟤는 돈도 없고 집이 좀 가난했거든요. 생긴 건 멀쩡하지만 딸을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분이 1896년생이니까 옛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뭔가 돈벌이도 시원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싶은 여자랑 결혼을 못 해요. 그 두 번째도 또 여자를 사귀었는데 또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난 글을 잘 쓰니까 내가 글로 승부해보리라. 이제 글을 썼어요. 최초의 작품을 냈네요.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위대한 개츠비는 조금 뒤의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에서 완전히 대박이 나 돈방석에 올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절당한 그 여자의 아버님이 판사셨는데 허락을 하셨어요. 잘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엔딩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마치 위대한 개츠비의 스토리처럼 이 두 부부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술과 파티로 돈을 탕진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막 쓰니까 이게 들어오는 그 인세가 아무리 많아도 소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츠제럴드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아무 글이나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에서 이거 글 좀 써주세요. 요 내용도 한번 좀 써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 그 지면의 가치, 지면이 얼마나 교양을 다루는 지면인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정말 막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정신을 차려서 위대한 개츠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글을 썼다라고 남들은 다 생각했지만 결국 피츠제럴드도 자기 마음속에 이 위대한 작품을 쓸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해밍웨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해밍웨이가 피츠제럴드가 저렇게 파티 좋아하고 술 중독에다가 부인은 정신병원까지 가고 그래요. 위대한 개츠비에서도 그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저 사람이 글을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인데 저렇게 돼서 얼마나 안타까우냐. 자기가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런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의도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표면의 의도는 그거 아까 도스토옙스키랑 비슷했지만 결국은 그 표면의 의도와는 달리 무의식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대문학의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써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혹시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동기가 있다 해도 책을 쓰려고 마음을 내가 먹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소통하려는 의도를 마음속에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위에 그 유대인 소년인데요. 안내의 일기예요. 은신처에서 일기를 쭉 써서 나중에 아버지가 그 가족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자기 딸의 일기를 출판을 하죠. 이 안내는 나중에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결국 꿈을 이룰 만큼 생존하지 못했죠. 근데 일기를 그날 뭐 매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하루에 2편 쓴 날도 있으니까 열심히 썼어요. 그러니까 안내는 출판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돈을 벌려는 의도 당연히 없었죠.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일기를 쓴 거예요. 그렇게 책을 쓸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자로서 반드시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의도와 표면의 의도와 정말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어도 책은 쓸 수 있다. 그냥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아무나 쓸 수 있다, 책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이 아무나 누구나 되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글씨막이 나온 건 뭐냐면요. 이순신 장군께서 쓰신 난중일기예요. 글씨가 워낙 악필이라서 이거 해독하는데 뭐 지금 아직도 뭐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전쟁 도중에 쓴 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사료적 가치도 높은데요. 이순신 장군께서 출판해야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역시 안내와 마찬가지로 그냥 쓴 겁니다. 이게 언젠간 뭐 기록으로 의미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책을 쓰고 싶다. 우선 쓰십시오. 그럼 이제 뭘 쓰냐? 쓰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간접 체험으로는 확실하죠. 전쟁 겪지 않은 사람들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고 나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학익진 뭐 이런 것도 보고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문건이라는 사람이 쓴 육아일기인데요. 예, 이거 뭐 예전에 KBS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문건이라는 사람 조선 중기 한 임진왜란 뭐 그 전쯤에 좀 태어났는데요. 아들이 6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5명이 어렸을 때 죽었어요.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 얼마나 얘가 귀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애지중지 하다 못해 너무나도 엄격하게 키워갖고 이 아들이 아주 그냥 약간 삐뚤어지고 막 좀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키운 육아일기가 아니라 이 아들이 손자를 낳았네요. 그러니까 외아들의 손자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보다 더 막 엄격하게 그냥 손자를 막 그냥 아주 그냥 키웠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심지어 11살에 술 퍼마시고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육아일기에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탄하고 내가 제대로 손자를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 의도는 좋았는데 이게 왜 이러냐. 그런데 이분이 이 육아일기를 이렇게 남기셔서 우리로서는 그거 아직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출판도 됐고요. 지금 현대어로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이 이 손자가 나중에 더 성장해서 그러니까 11살 때부터 막 술 퍼마시고 막 이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보다 더 먼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임진왜란을 겪었나?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벼슬을 조그맣게 하게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청렴하게 벼슬을 유지한 그런 이름이 뭐였냐면 이수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런 훌륭한 또 아마 그 학파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는 분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 삐뚤어 나가도 이렇게 잘 좀 되는 모양이에요. 이문건 선생님께서 그 이 육아일기를 쓸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이 육아일기를 보고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문명교사든지 아니면 뭐 반면이 아닌 그냥 교사이든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반성문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경공 홍 씨가 쓴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한중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이거는 드라마로도 뭐 많이 나왔어요. 영화로도 사도
이래가지고 나오고 그랬는데요. 해경궁 홍씨가 한중록을 한 번에 쫙 쓴 게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를 쓴 건데요. 가르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이야기를 아까 우리가 장르에서 잠깐 봤던 에세이인데 에세이를 쓰는데 4번에 걸쳐서 씁니다. 첫 번째 책은 자기 아들 정조가 살아있을 때 썼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조 다음에 순조가 즉위를 했는데 그때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해경궁 홍씨는 그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의 부인이거든요. 그러면 독자들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기대하겠죠. 그 스토리의 뭐 비사, 뭐 비하인드 스토리 궁금해해요. 근데 해경궁 홍씨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책에서는 자기가 세자빈으로 간택이 돼서 궁궐에 들어와서 예의범절을 어떻게 배우고 궁궐의 위치는 어떻게 깨우치고 이런 거를 너무나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그 얘기만 쭉 써요. 그러니까 일권만 본 사람은 해경궁 홍씨가 사도세자의 부인인지 뭔지 그냥 세자빈 중에 한 분인가?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쭉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두 번째는 좀 썼나? 그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당쟁의 피해로 자기 친정집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자들이 쓴 선비들이 쓴 어떤 기록보다 좀 더 이렇게 약간 암투 같은 것도 그려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생생하게 읽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이 끝나요. 그 독자들은 이제 뭐냐 이제 필사본으로 이 한중록이 돌아다녔을 때 뭐 언제 나와 했는데 드디어 3권에서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도세자 이야기도 나오지만 자기 친정아버지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와요. 근데 역시 당쟁 이야기가 또 좀 나와요. 그래서 3권까지만 봐도 사도세자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보고 싶은 사람도 그냥 그쯤에서 그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마지막 4권, 네 번째 책에서 드디어 사도세자의 이야기, 뒤주에 갇힐 때의 사연, 그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는 뭐 해경궁 씨에게 제가 인터뷰를 한 거는 아닌데요. 좀 자기 이야기를 정직하게 쓸 때 처음부터 내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성찰적으로 자세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게 겉에 있는 표면을 써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래도 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메시지로 이제 점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나중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중에서 메시지가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 맨 처음에 내가 무엇을 쓰려고 했는지를 생각하고 막 썼는데 쓰다 보면 어디로 막 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책을 쓰시면 돼요. 1, 2, 3, 4권 내면 됩니다. 해경궁 씨가 그렇게 썼고요. 결국은 작가들도 뒤로 갈수록 더 완성된 책을 내게 됩니다. 물론 첫 작품에서 대박을 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뒤로 갈수록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정말 원하는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응원을 하는 거예요. 책을 쓰려는 여러분들을 지금 시작도 안 했지만 혹시 시작했을 수 있죠. 지금 응원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여기 이렇게 쭉 쓴 거예요. 말씀드렸죠? 정조가 살아있을 때 1편 썼어요. 그리고 2편은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3편 그 다음에, 그리고 4편은 그보다 좀 더 뒤에.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사시다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처음부터 계획을 할 수도 있고요. 쓰다 보면 정말 신비로운 힘인데요. 이거를 성령이 이끄신다고 얘기하면은 너무 혹시 성령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을 좀 자제하면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책을 쓰다 보면. 책은 뭐 한두 페이지로 책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몇 장 쭉 쓰다 보면 그런 단계가 와요. 그 단계가 오면 행복을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책이 더 안 나갈 수도 있고, 왜 내 의도랑 다르게 되지? 이렇게 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쓰시면 됩니다. 창작의 괴로움을 느끼시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용적인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정말 제가 만나서 딱 이렇게 앉아서 둥그렇게 앉아서 종이를 가지고 혹은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면서 해보면 참 좋은데요. 그냥 선생님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잠깐 메모해 두셨다가 정말 먼 날이든 어떤 날이든 기회가 또 된다면 이런 거는 서로 이렇게 이렇게 뭐지? 이렇게 서로 봐주면서 평가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 팀을 만들어 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책은 구상과 구성이 있습니다. 책은 구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기획하는 건데요. 글을 무작정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아직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선 써. 그래서 양이 모였어, 책을 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책을 완전히 먼저 기획을 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내가 쓰기만 하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 책을 사서 읽어볼 거야. 라고 근거 없는 자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명확하게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 조금 이따 주제를 어떻게 명확하게 할지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컨텐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주제를 확장해서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배치할 것인지 그 내용들을 뽑아놓는 거예요. 그다음 문체. 문체는 사실은 사람들마다 이렇게 독특한 문체가 있어요. 그 문체는 자기가 어떤 문체를 갖고 있는지 알면 돼요. 굳이 어떤 문체로 내가 막 훈련을 받아야지, 글쓰기 강좌를 좀 들어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 문체를 자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책의 모양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종이책으로 낼 건지. 종이책으로 낼 경우에는요, 페이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너무 책이 얇으면, 내용이 없어 보여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볼륨이 있어야 책이 됩니다. 그러려면 A4 용지 한 장을 쓰면 200자 원고지로 한 7매에서 8매 나오거든요. 요거는 좀 그냥 형식 다른 거 만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단편 소설은 보통 70에서 80, 많은 경우는 800매를 써요. 그러면 A4 용지로 10장에서 한 15장 정도는 써야 단편 소설 하나가 나오는데, 단편 소설은 신문지면에 한 면이 그냥 끝이에요. 단편 소설 하나로 책을 만든다?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자, A4 용지를 15장 썼는데 분량이 안 돼요.
그러면 700매 정도 쓰면 좀 더 두꺼운데 보통 요즘 책들이 400에서 800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1월에 위즈덤 하우스라고 뭐 출판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써야 되는데 6월 말이 마감이거든요. 거기서 저한테 요구한 원고 매수가 800매예요. 800매를 넘으면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800매가 안 되면 더 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편집자가. 그러니까 800매가 뭔가 사람이 책을 볼 때, 아,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종이책 볼 때예요. 전자책은 좀 다릅니다. 그 정도 분량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자책은 좀 짧아도 돼요. 그냥 전자책은 볼륨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자책은 이렇게 화면으로 쭉 보고요. 오히려 짧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자책으로 시범 삼아서 내보고 우리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 보고 피드백을 좀 본 다음에 그걸 발판 삼아서 더 낸다? 가능합니다. 전자책으로 내시는 교수님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전자책으로 몇 번 낸 다음에 전자책으로 낸 거를 묶어요. 그래서 종이책으로 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전자책, 아, 그거 뭐 컴퓨터 켜야만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요. 전자책이 모이면 종이책이 될 수 있다. 종이책도 분철하면 전자책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형태의 다름이에요. 이걸 기획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책 표지 중요합니다. 책 표지 나는 내용이 좋으니까 책 표지는 그냥 가도 돼. 아니에요. 책 표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없는 내용을 책 표지에 막 너무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면은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돼지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런데 표지는 책을 잘 표현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표지를 보고 책을 구입했는데 아하 괜찮네. 그러면 그 출판사와 그 작가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럼 그 다음에 책을 낼 때 고릅니다. 보통 내 독서 인구들의 특징은 작가 중심으로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반, 출판사 중심으로 책을 구입하는 사람이 반. 물론 그 사이사이에 반반 이렇게 제가 막 그냥 대충 나눴지만 그 사이사이에 뭐 그냥 신간 안내 보고 그냥 덜컥 구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몇 퍼센트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는 정말 책을 조금 꾸준히 본다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줄 수 있으려면 책 내용을 잘 표현하는 책 표지, 디자인을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어요. 전자책도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종이책도 필요합니다. 페이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800매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책의 구조,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책 구성한다는 거, 아까 구상했죠? 이제 구성으로 넘어갑니다. 점점 중요한 내용 나오고 있어요. 목차를 잡아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난 쓸 내용이 있어라고 그래 1년 안에 낼 수 있어. 이거 그냥 막연하게 하면 책 죄송하지만 1년 안에 안 나옵니다. 목차가 나와도 1년 안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그 위즈덤 하우스하고 계약했다고 말씀드렸죠? 11월에 위즈덤 하우스랑 협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놓고 1월 초에 계약 성사했거든요. 그럼 벌써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책을 써요. 계약금에 이제 목이 매여 있죠? 6월에 내가 원고를 내요. 그러면은 수정을 합니다. 8월쯤에 초교가 나와요. 첫 번째 교정지가 나와요. 그거 가지고 뭐 디자인도 잡고 뭐 또 막 해요. 그리고 제 책의 출간 예정일이 8월 말에서 9월 초예요. 근데 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1년이에요. 목차가 다 나왔는데도 1년이에요. 1년 가까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나 1년 안에 책 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 지금부터 며칠 혹은 몇 주, 최대한 한 달 안에는 대강의 목차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책 전체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요. 책 전체 주제를 한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자, 요거는 화면을 제가 잠시 중단하고 후루룩 달려왔어요, 지금. 자, 아까 1년 안에 내가 책을 쓰고 싶다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타이핑을, 이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타이핑, 채팅창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을 2문장도 안 돼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제목만 딱 무슨 문구로 쓰는 게 아니라 뭐뭐뭐 다로 끝나야 돼요. 근데 이제 첫 주어가 이거 내 책은 이렇게 갈 건 아니고요. 내 책은 이렇게 하면 길어져요. 그게 아니라 자, 제가 이번에 내려놓은 책은 이거였어요. 국내에 나온 한나 아렌트의 모든 저서를 리뷰해서 알려드립니다. 이게 한 문장이었어요. 요거가 편집자에게 선택된 거거든요. 근데 내 책은 이렇게 출발 안 했어요. 자, 내가 쓰려는 거 이거는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시험 삼아서 그게 내 책의 주제고요. 목차 잡을 때 그게 가는 줄기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책은 조금 이렇게 멀리 물 건너 갈 수도 있지만 좀 멀리 갑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채팅창 지금부터 제가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안에 나와야 돼요. 이거 원래는 5초 안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6배 정도 드린 거예요. 자, 채팅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쓰세요. (10초가) 지나갔습니다. (20초도) 지나갔습니다. 자, (30초도) 지나갔네요. 뭐 약간 쑥스러우셔서 안 쓰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써봤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채팅창엔 내가 안 아,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린다. 좋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사학 모순에 대해 사리 분석한다. 좋습니다. 자, 또 한두 분 더 기다려 볼게요. 제가 30초가 좀 박하다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출판사 편집자들 바쁩니다. 30초 긴 편이에요. 정말 쫙 보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1초도 머물거리지 않고 얘기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딱 물어봤을 때 딱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날개 달다. 이렇게 되면 편집자 물어봅니다. 무슨 날개? 어디다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 문장에 얼마나 주제의식이 잘 들어가 있는지 전달이 되었는지 좀 쉽지 않죠? 자,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화면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안 됐다고 실망하지는 마세요. 해보시면 돼요. 집에서 해보시고요. 집에 식구들더러 좀 시간 좀 재보라고 하세요. 정말 30초 안에 쓰셔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1분 안에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책을 쓰는데 동력이 생겨요. 물론 그래, 1분 안에 해야만 책을 내냐? 난 안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서 갑자기 포기하시면, 아, 또 이은미라는 사람이 책 쓰는 것도 하나, 한 분 또 이렇게 좌절하게 했네. 뭐 이렇게 소문 나갖고, 제 강의에 이제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연습하시는 거예요. 가장 명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그래야 소통이 되거든요. 소통 훈련이에요. 자, 갑시다요. 다시.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안 되니까 나는 이제 포기,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들어왔어요, 일단. 우리 이미 그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이사를 생각하십시오. 갑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책 전체 주제를 내가 한 문장으로 말했어. 근데 아직 한 문장 안 나왔어. 한 3문장 나왔다? 그래도 우선 조금 가볼 수 있어요. 자, 책 내용을 분류하고 조직해 보겠습니다. 책 내용을 처음부터 빵 때리고 갈 것이냐? 그럼 두 갈씩이에요. 근데 아까 해경궁 씨처럼 나는 맨 뒤에 궁금증을 막 일으킨 다음에 뒤에 말할래. 그러면 꼬리 밑자 서서 미괄식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나는 중간중간에 징검다리처럼 놓을 거야. 그래서 독자들이 똥똥똥똥 밟아오면서 볼 수 있게 할래. 그러면 병렬식이 됩니다. 크게 나눠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역시 목차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요한 내용 쓰고요. 쭉 그 다음에는 그거를 보완하는 것을 써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특징껏,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써요. 글을 쭉 썼습니다. 아직 책 안 나왔어요. 글만 썼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글 다듬는 거예요. 글쓰기 계속 쓰면서 다듬는 건데 요 글 다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문장이 중요해요. 매 장을 시작할 때마다 첫 문장이 이거 작가들이 늘 얘기하는 건데 매력적이어야지 됩니다. 근데 안 매력적이야. 나는 첫 문장 잘 못 쓰겠어. 그러면 자기 성찰을 또 한번 하시면서 뒤에 있는 문장 중에서 괜찮은 문장을 다시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냥 용감하게 가지고 오셔도 괜찮아요. 한번 시험 삼아 가지고 와보고 제일 내가 잘 쓴 문장 있죠.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첫 문장에 그걸 써요. 그리고 다시 한번 써봅니다. 그러면 글이 좀 달라져요.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건데요. 제가 글쓰기 강의할 때 이런 거를 해봐요. 그래서 문장마다 번호를 쭉 준 다음에 제일 잘 쓴 문장 몇 번? 그러면 어떤 분은 뭐 5번, 10번 뭐 이런 거 막 나와요. 그럼 그거 1번으로 쓰고 다시 써보시라고. 그럼 그 자리에서 다시 쓰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기 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스스로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맞춤법 중요합니다. 나는 뭐 그냥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중요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신뢰, 공신력, 맞춤법에서 나옵니다. 가다가 막 맞춤법이 막 우왕좌왕, 이게 그 구한말 맞춤법을 만약에 썼다. 그러면 옛날 책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맞춤법, 현대 맞춤법. 그렇다고 뭐 맞춤법 책을 막 달달달 외워서 뭐 그거 알기 전까지는 난 책 못 써. 또 이러시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내가 만약에 모르는 맞춤법, 이거, 받침이 뭐지? 저도 요즘 그러거든요. 받침이 뭐지? 그러면 찾아보면 돼요. 그때그때 내가 쓰고 싶은 단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좀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아무리 실용적인 것을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다 해도 그게 이제 좀 형식적인 것처럼 혹시 느껴졌을 수도 있을지 모르나 내용이 더 중요하냐, 형식이 더 중요하냐, 이거를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용과 형식이 전쟁을 한다, 무승부예요. 끝까지 이거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내용이 형식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기도 해요. 혹은 뒤집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형식 같이 간다. 형식 중요하다. 내용도 중요하다. 어느 하나만 나는 가져갈래.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내가 내 돈 내고 책을 낼 것인지 아니면 출판사랑 계약서 다 쓰고 계약금도 받고 계약금 주는 출판사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출판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출간 기획안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세 가지를 제가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이 외에 좀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목차도 들어가고 뭐 자기가 쓴 좋은 문장 중에 뭐 샘플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쓰기 전에 또는 쓰면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 세 가지입니다. 출판사. 너 어느 출판사에 낼 거냐. 주로 출판하는 책들 조사를 미리 해야 됩니다. 책 쓰는데 무슨 남의 출판사 조사야. 그런 거 없습니다. 어린이 책을 주야장천 내는 출판사에 내가 딱 아까 사학 문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어린이 책 출판사에 똑하니 출간 기획안 보냅니다. 안 되겠죠? 그 정도는 너무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엉뚱한 출판사에 보내는 출간 기획안이 7,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편집자들이 막 머리 돈대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보내요. 그냥 모든 출판사에 무작위로 막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출판사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 제목을 하나만 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두세 가지를 정하는데 아까 주제 문장은 한 문장으로 뭐뭐뭐뭐 다로 끝나지만 책 제목은 은유적일 수도 있고 물론 서술적일 수도 있고 단어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을 정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획 의도. 이 책을 왜 쓰냐? 이 책이 이 시대에 왜 필요하냐? 그거를 쓰셔야 됩니다. 출판 기획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왜 우리 출판사 선택했어? 책 제목은 뭐야? 이 책을 왜 쓰셨어? 이렇게.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 이거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건데요. 요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성공적인 출간 기획안을 쓰실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꾸자꾸 써봐야 됩니다. 이것도. 책 쓰기도 바쁜데 출간 기획안도 써야 되고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획 의도 편집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책을 왜 써? 이 책이 왜 필요해? 그리고 두 번째, 이 책을 왜 이 출판사에서 내려고 해? 그 출판사가 자기가 정말 이 기획안을 보니까 내야 알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써야 되는 거죠. 그게 기획 의도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의 특징. 이 책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누구도 이 정도는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어. 혹은 책의 형식. 만약에 녹취 형태로 생생하게 뭔가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이때까지 이 주제로는 이런 형식으로 다룬 게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호 생생한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쟁 도서를 조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냈을 때 내 책과 비슷한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들을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이 경쟁 도서들은 이런 강점이 있는데 내 책은 그 경쟁 도서들과는 이게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런 거를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보 포인트인데요. 요거를 마케팅 포인트라고 보통 출판사들 이야기하는데요. 출판사들이 땅 파먹으면서 책 내지 않아요. 물론 사명감이 있죠. 좋은 책을 내려는 사명감이 있으나 사명감만 갖고 책을 내면 책 내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망하면 그나마 책을 안 읽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오는 책이 없으면 책 안 읽을 거 아니에요. 출판사도 먹고 살아야죠. 출판사 직원들도 월급 받아야죠. 마케팅 포인트를 내가 잡아서, 글쓴이가 잡아서 제시합니다. 경쟁 도서와의 차별성과 조금 비슷한데요. 독자층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내면 1000부는 이런 독자가 우리나라에 1000명 정도는 있기 때문에 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책을 내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이상은 그냥 잡고 간다고 해요. 10만이 아니라 뭐 60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출판사마다 조금씩 그 내부 통계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세를 처음 몇 억을 받고 시작하죠. 왜냐면 그만큼 빨릴 거 그냥 예상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홍보 포인트, 마케팅 포인트, 책의 특징에 들어가야 준비성 있는 작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저자 소개입니다.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 주제를 파고들 수 있는 사람인지. 경험이 뭐 25년, 30년, 뭐 50년, 뭐 이럴 수 있죠. 그 경험. 아니면 내가 이걸 너무너무 열심히 파서 나는 논문을 하나 냈어. 뭐 이런 정도도 어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실무 경력, 문장력. 이 문장력은 기획안에 굳이 안 들어가도 출판 기획자들은 압니다. 이메일을 쓸 때 이미 문장력이 드러나요. 주어가 제대로 있는지, 서술어는 제대로 끝났는지. 제가요, 책을 썼는데요, 제 책은 말이죠. 이렇게 막 나가면 기획자들은, 아하, 이분의 문장력은 이렇게 갑니다. 그분들이 성질 급하다고 할 게 아니라 출판 기획자들은 보는 눈이 딱 있어요. 문장의 완성도가 있는지, 그리고 문장에 명료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하나의 문장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더라도 잘 짜임새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에요, 문장 보는 거. 아, 귀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도사예요, 아주. 자, 출판사에서 이제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번에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출판사에 처음에 책을 낼 때는 2군데에다 출판사에 보냈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고만장이죠. 책을 냈어요. 책이 지금도 팔려요. 솔직히 말하면 첫판 아직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책을 내려고 한 2년쯤 지나서 두 번째 책을 내려고 출간 기획안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2군데다 또 딱 보냈어요. 연락이 안 오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3군데. 연락이 안 와요. 왔는데 뭐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답변이 와요. 그래서 제가 자그마치 19군데에다가 출판 기획안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2군데에서 긍정적인 연락이 왔어요. 그 2군데와 협의하느라 한 달 좀 걸렸는데요. 한쪽이 목차를 많이 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다른 곳과 마지막 최종 계약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많이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 어린이들의 거의 바이블 같은 책, 해리포터, 그거를 쓴 조앤 K 롤링은 100개가 넘는 출판사에다 보냈어요. 연락 안 왔어. 근데 19개 뭐 괜찮은 선방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판사에 연락했어. 출판에 보냈어. 연락 안 와. 아, 출판사는 눈이 났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획안을 다시 고쳐 쓰세요.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계속 2번째, 3번째, 4번째 보낼 때 계속해서 수정합니다. 똑같은 거 계속 뿌리지 마시고요. 유령이에요. 그렇게 해서 19군데 아니라 190군데가 될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책을 내겠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도전해 보시되 계속 수정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와, 연락이 왔으니 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서 서명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약서에 뭐 있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계약서는요, 저자가 초판에 30%를 소비한다 뭐 이런 거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30%면요, 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요. 인세가 10%인지 7%인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10%는 보통 그냥 한 책 한두 권 낸 사람은 10%고요. 그러니까 책이 한 권 팔렸는데 내가 2만 원짜리 책이다. 책 정가가. 그러면 정가의 10%예요. 2천 원 내가 버는 거예요. 근데
초짜 저자는요, 한 7% 정도로 잡습니다. 그 7%에 발끈하시지 마시고, 아, 내가 초짜니까 7% 그럴 수 있다. 그렇다고 뭐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실 건 아니고, 혹시 이제 딜을 해볼 수 있죠. 10%로는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은 해볼 수 있어요. 자신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요거 좀 보셔야 되는데, 저작권 기간을 잡는데요. 출판사가 10년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출판할 때 요거 한번 걸려갖고 좀 더 이야기를 해봤는데, 왜 10년을 잡았는지를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본 다음에 했는데요. 보통은 5년입니다. 10년을 할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학술서적의 경우는 나중에 더 잘 팔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하는데요. 제가 한나아렌트 행위이론과 시민정치를 낼 때 10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10년이 좀 길지 싶었는데, 출판사에서 한나아렌트가 지금 당장 인기 있다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학술서적은 길게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팔린다는 거예요. 보통 소설책은 꽉 팔리고 쭉 들어간대요. 그래서 요거를 출판사 용어로 치고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치고 빠지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책 판매계, 아까 얘기했던 저자 구입 할당량, 요게 계약서에 있으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간단히 갈게요. 지금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 1시간 정도가 지금 지나가서 쪼르륵 좀, 요거는 그야말로 좀 완전 실무적인 건데, 출판사에서 와서 출판사와 계약해서 책을 내는 게 제일 먼저예요. 자비출판이 아닌데, 자비출판 제목은 그 뒤에 게 이제 자비출판에 세 가지가 다 그래서 쓴 건데요. 협의를 통해서 계약하는데 거의 자비출판에 가까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비출판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보통 자비출판이 아닌 경우를 기획출판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저자들의 경우는 먼저 출판사가 저자에게 연락해서 책을 내기도 하죠.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출판사랑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엔 독자를 만나기 전에 편집자랑 엄청 싸웁니다. 박경리 이런 분들은요, 출판사 편집자랑 싸워가지고 다시는 길거리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뭐 그랬었대요. 유명한, 저명한, 대단한 작가님께서 그러셨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뭐 그냥 여담이고요. 자, 두 번째. 출판사 막 도전했는데 안 돼? 내가 낸다. 1인 출판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쓰고 내가 내요. 그 대신 이런 일을 다 해야 돼요. 쓰고 디자인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1인 출판사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인맥이 있어? 그러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아까 얘기했던 교보문고 POD 같은 경우에는요, 종이책하고 똑같은 결과물을 줘요. 그래서 이거는 교보문고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에다 내 글을 얹으면 돼요. 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아예 이북 폼을 또 받아서 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예스24 뭐 이런 데 다 있고요. 전자책 폼이 따로 있고 전자책만 내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종이책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한 권당 100만 원도 안 되게 낼 수 있어요. 좀 제 돈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실제 예산 잡을 때 참고하시라고. 그러면 ISBN이라는 게 이제 도서의 일련 번호 같은 거거든요. 요거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나오는 책, 한국에서 나오는 책은 ISBN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자료집 낼 때는 ISBN을 굳이 안 받지만, 이 ISBN을 받으면 등록된 책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이게 문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ISBN 같은 건 출판사가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이제 1인 출판사를 했다? 그런 경우엔 이것도 다 진행을 해야죠.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웹사이트 들어가면 그냥 다 질문인데 가서 다 쓰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면 ISBN 번호가 딱 나오고요. 책 뒤에 보면 이렇게 바코드 뭐 쫑쫑쫑쫑 있는 거 있죠? 그게 그 JPG 파일로 와요. 그럼 그거 그냥 넣으면 됩니다. 표지에다가. 어렵지 않아요. 1인 출판사 할 수 있다 하시면, 책 내는데
방법을 어느 거로 정할지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그거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나나나나 정말 이거 진짜 한 하루 만에 이렇게 쫙 하는 게 사실은 뭐 좀 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숨도 안 쉬고 쫙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무적인 질문도 좋고요. 제가 모르면 이런 데 가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아는 거면 충분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받을게요. 제 강의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후다다닥 하는 이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귀한 강의 감사하고요. 예, 질문해 주십시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린가요? 네네, 잘 들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제 주로 여기 이제 지금 그 접속된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설교하시기 때문에 설교집을 한번 내볼까 혹은 기도집을 한번 내볼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부가 다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한 6년 앞두고 있는데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욕심이 살짝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뭐 한 문장으로 그냥 내가 이 책을 내는 의도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균형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뭐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냥 책을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내서 나눠주겠다. 그러면 뭐 그냥 설교 모아서 이렇게 표지 붙여서 내셔도 되는데요. 네. 세상에 태어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책을 남기고 더군다나 나는 책을 남기고 싶어. 그러면 수백 년 뒤에도 그 책을 누군가 볼 거거든요. 그러면 명확하게 하는 게 좋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려한 무대 그 뒤에 그 수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감당할 만합니다. 해보시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제가 응원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걸 제가 오늘 강의하면 제가 무슨 뭐 어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너무 무책임하죠. 할 수 있고요. 다 하시는 겁니다, 이거. 해서 책 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그 뭐 서류 만들어 가지고 몇 개 모으게 되면 자료집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아주 쉽게 생각을 했는데 출판사 이야기 나오고 이제 홍보 이야기 나오고 이제 뭐 인쇄 이야기 나오고 이래 버리니까 겁나게 하여튼 머리 아프고 어려워져 버리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좀 쉽게 어, 가까운 인쇄소에 가지고 가서 이거 하나 제본해 주시오. 한 10권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교인들 몇 사람 이렇게 갖고 온 사람들 나눠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책이 이제 좀 돈이 들라고 그러면은 그 표지도 좀 이렇게 화려해야 되고 책 제목도 좀 그럴듯해야 되고 호감을 줘야 되고 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조금 이게 고민이 좀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럼요. 이거는 건설적인 고민이고요. 예. 충분히 의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쇄소에 가서 인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자료집이 조금 폼나게 나는 거 정도. 예, 예, 자료집과 책은 아까 말했듯이 한국의 문화 자산으로 내가 남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랑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요. 요렇게 물이 요렇게 차올라서 컵 바깥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한 단계가 넘어간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민을 즐거이 받아들이시기를 입술이 뭐 이쪽도 뚫을 수 있어요. 근데 해보시면 됩니다. 응원을 제가 드립니다. 자, 또 다른 분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았던 책을 출판하는 것을 이렇게 실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들립니까? 네네, 잘 들립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그, 예, 이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참 그런 프로그램이 있군요. 예, 그럼요. 예, 예,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아우, 네. 잘 들으셨다니 저도 감사드리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만약에 그 회장님처럼 내가 고민이 너무 많이 돼. 그러면 고민을 좀 n분의 1로 나누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엔솔로지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문집 형태로 저서를 낼 수 있어요. 제 책 중에 공저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13명이 모아서 낸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만 하나 놓고요. 주제 문장도 머리 모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책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책도 드물다 하고 출판사에 노크해 보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집 형태로 만드는 거 많이 해요, 요즘. 교수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뭐 교수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주부님들도 그렇게 하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을 구상하시면 돼요. n분의 1로 나누세요, n분의 1로. 나누면 힘이 납니다. 용기를 내시라고 제가 용기를 다시 불러일으키. 그러나 자료집이 아니라 책을 낸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반면 고민의 여지가 있다. 그거 정도는 각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책 내야죠. 자, 또 질문. 완전히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네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제일 처음에 네. 출판을 기획하고 이렇게 내려고 했을 때, 어, 볼륨이 좀 있는 그런 책 낸다 그러면 출판 비용이 어느 정도 초기에 예산을 해야 될까요? 작가가. 네, 그렇게 이게 출판사에 내려고 했을 때와 그다음에 자비로 아까 1인 출판 하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만약에 예로 든다면 예. 네, 뭐 제가 지금 물가로 예. 지금 물가로 예, 말씀드리면 예, 돈으로 막 얘기하기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좀 실무적인 거 중요하니까 예. 출판사마다 달라요. 약간 가난한 출판사의 경우는 어, 자비 출판할 경우 먼저 말씀드릴게요. 700에서 1000만 원 얘기합니다. 한 800매 정도 썼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출간 기획안 마지막에 그거 이렇게 그뭐쭉 매력 있게 뭐를 쓰고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고민한 그 대가가 있잖아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죠? 돈 한 푼 안 들고 책 냅니다. 오히려 돈을 받습니다. 제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제가 무슨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거절하는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출판 계획을 고친 거예요.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고쳐서 내는 거예요. 고칠 생각을 그냥 아예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출판사에 돈 받고 책을 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계약서에 왜 그 저자가 책을 몇 권 산다. 요게 기본적으로 출판사들마다 조금 부유한 출판사는 뭐 한 30권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인데요. 조금 더 약간 영세한 출판사의 경우는 초판의 30% 그러면 300권에서 한 400권 그 정도를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돈을 내죠. 그래도 700만 원 정도는 적어요. 그러니까 그 자비 출판의 경우도 최소 350에서 400 정도부터 출발해서 1000만 원까지로 이렇게 잡으시면 좋고요. 출판사의 기획안을 써서 내가 좀 더 진짜 빡세게 책을 내본다. 그러면 빵원에서 시작해서 한 3, 400까지.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돈은 그렇고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만족감이 나에게 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 책을 읽었다고 SNS에 답이 올 수가 있고요. 어떤 신문사에서 저자 인터뷰하겠다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집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자산이 되면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그 자산을 나도 나눠 갖고 싶어. 우리 모임에서 자료집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나눠 가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비 출판하는 거 하나도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해서 너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자비 출판도 책 제대로 낸다? 그럼 은근히 자비 출판인데도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출판사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막 왜 영화가 이렇게 조그만 예산으로 했는데 예상외로 막 흥행되면 러닝 개런티라고 있잖아요. 그건 출판사 알아서 막 이렇게 선생님 다음 책은 우리랑 또 한 번 하시죠. 이번에는 자비 출판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인쇄 미리 드릴게요. 막 이런 거 얘기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튕기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튕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출판사를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출판사 지정해가지고 자비든지 뭐든지 했는데 그걸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케팅을 출판사에 맡기면 출판사가 마케팅을 해서 뭐 인터넷에 그 이제 유명한 그런 것에 이렇게 푼다 그러죠. 네네. 그 푸는 걸 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푸는 겁니까? 마케팅을. 1인 출판사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총판 회사라는 게 또 몇 군데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좀 나올 텐데요. 총판만 하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통 큰 출판사는 총판을 끼고 있어 갖고요. 초판이 나오면 대형 서점에 몇 권씩 뿌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대형 서점에 어디 책이 깔려 있는지 재고 조사도 하면서 대행을 하면서 대행비를 받습니다.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받는데요. 1인 출판사를 낼 경우에는 이 대행사를 알아두시는 게 좋지요. 근데 1인 출판사 아닐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출판사는 기본적으로 총판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알아서 이제 교보, 영풍, 뭐 예스24, 반디앤 루니스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자기네 거래처가 있어서 책이 나오면 깔아줍니다. 그리고 전자책 내는 출판사나 자비 출판 내는 제가 여러 출판사를 알지는 않는데 온땅 출판사라고 지금도 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곳은요. 기본적으로 총판이 깔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면 적게는 아까 제가 이북 말씀드릴 때 뭐 150만 원 뭐 이렇게 돈 얘기하는 거 참 그런데 하여튼 좀 저렴한 비용으로 낼 수는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출판사에서 모든 국내 서점에 해운대 교보문고까지 깔아줍니다. 근데 그걸 한 달만 하든가 두 달만 하든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쭉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책을 낼 경우에는 SNS밖에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인지도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강연회를 하는 거예요. 북토크나 북콘서트 들어보셨죠? 그때 책을 20권씩, 30권씩 가져가서 책에 대해서 강의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책을 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책 세일즈냐, 나는 작가인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책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때 책을 딱 줘야 돼요. 그 효과가 가장 커요. 그래서 저도 콘서트 막 한두 번 많이는 안 해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풀려서 가능성이 더 많아졌는데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접근하는 거 부러워하지 않으시는 거. 아까 도스토옙스키 제가 예를 드렸죠. 나 돈을 위해서 책 냈어 라고 그냥
그걸 너무 막 자랑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있어도 괜찮아요. 목사님들이라 경건한 나는 돈 안 벌어도 돼요. 책 그냥 내가 드리죠. 그런 거 아닙니다. 책은 가치를 알아줘야 돼요. 공짜로 가져가면 안 읽어요. 그러니까 저 책 의미 있고 아주 궁리하고 정말 이병 나고 이러면서 책 썼어요. 책 가치 있게 읽어주세요. 라고 책을 파는 겁니다. 책을 자비출판했을 경우도요. 제 값을 못 받더라도 반액이라도 상징적으로 받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권해드립니다. 돈을 내고 사야 돈 낸 게 아까워서라도 읽어요. 예, 오늘 하루에 다 뭐 궁금증이 안 풀리면 뭐 인터넷 검색하고 해보셔도 좋지만 사실 줄거리는 오늘 다 말씀드린 거라 다른 거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비출판하면 쭉 뜨고요. 그 자비출판 총판 뭐 이런 것도 쭉 뜹니다. 네이버님을 활용해 주세요. 예, 뭐 오늘 지금 1시간 반 달려왔습니다. 예, 굉장히 귀한 엑기스를 많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하루 이 1시간 뭐 강의로 이거를 습득을 한다? 이건 뭐 난센스죠. 예, 예, 그거는 그렇고요. 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판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출판을 기획하고 이렇게 준비해 볼 수 있는지 대략적인 그림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제 이런 좀 더 디테일한 이런 또 자리가 있다면 심도 깊은 이야기가 또 이렇게 진척된 형태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이미 박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강사님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박수로 좀. 저는 네, 제가 후다다다 달려왔지만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뵐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음소거들을 다 이제 해제해 주시고요.